여러분, 잠깐만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한 말 또 하시네요. 혹시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자식의 걱정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된다면요.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당신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한다면요. 75세 제가 겪은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부모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치매 검사를 강요하던 자식의 진짜 목적,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뒤 내린 놀라운 선택까지. 마지막 반전은 여러분의 예상을 뒤집을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격적인 사연 좋아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마이너스 평범했던 일상. 이 이야기의 주인공 저 박순자. 올해 75살입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틀어놓고 천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오전에는 가벼운 산책, 오후에는 근처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은행 업무도 혼자 처리하고 병원도 혼자 다닙니다. 스마트폰으로 택시도 부르고 인터넷 뱅킹도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통장, 카드, 비밀번호 전부 제가 직접 관리했습니다. 사실 저는 스스로를 꽤 독립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변 어르신들보다 정정하다는 자부심도 있었죠. 외아들 민수는 서울 시내에서 직장을 다니며 결혼해 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얼굴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특별히 갈등도 없었고 그저 평범한 모자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부 마이너스 시작된 의심. 처음 신호는 아주 작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엄마 아까 그 얘기 또 하시네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래? 엄마가 깜빡했나 보다. 나이 먹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유독 그런 게 많아진 것 같아요. 민수의 말투는 걱정스러웠지만 어딘가 날카로웠습니다. 그 뒤로 민수는 방문할 때마다 이상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제 저녁 뭐 드셨어요? 지난주 병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친구분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마치 시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불편했지만 아들이 걱정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순자 씨가 저녁을 준비하다가 전화를 받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고 나갔던 겁니다. 다행히 10분도 안 돼서 돌아왔고 바로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가스불 켜놓고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민수는 큰 소리로 다그쳤습니다. 아, 잠깐 전화 받느라.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사실 지난번 일은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너무 단호하게 말하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잊은 걸까? 정말 그런 적이 있었나?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혹시 정말 저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3부 마이너스 막장 사건. 며칠 뒤 저는 아들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준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는데 민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가 무심코 화면을 봤는데 갤러리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썸네일로 보이는 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궁금해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집에서 요리하다 멈춰서서 무언가 생각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봉지를 잠깐 헷갈리는 장면, 방에서 뭔가 찾다가 잠시 멍해 있는 장면들이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제목은 엄마 증상 정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그거
이게 뭐니?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 그거. 병원 가면 의사한테 보여주려고 찍은 거예요. 내가 언제 허락했니? 엄마 화내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정확한 진단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피해버렸고 민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건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즘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대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몰래 감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커졌다는 거였습니다. 혹시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치매가 온 건 아닐까? 사부 마이너스 막장 사건 다음 주 저는 평소처럼 복지관에 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좀 어때요?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아니, 그게 혹시 어디 불편한 데는 없고? 계속되는 이상한 질문에 순자 씨는 짜증이 났습니다. 야, 너희 왜 이래?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그때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순자 씨 아드님한테 전화 왔었어. 순자 씨 요즘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주변에서 좀 신경 써달라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뭐? 민수가 여기 전화를? 응, 우리도 놀랐어. 그래서 걱정됐지. 그날 이후로 저는 복지관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눈빛, 조심스러운 말투,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나 관찰하는 듯한 시선들.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나가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평소엔 그냥 인사만 하던 사람이 유독 신경 쓰는 투로 말했습니다. 며칠 뒤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순자 씨, 혹시 불편한 거 없어? 아드님이 많이 걱정하시던데. 우리 아들이 여기도? 응,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순자 씨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다고. 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너 왜 여기저기 엄마 얘기를 하고 다니니? 엄마 진정하세요. 주변 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엄마 혼자 사시니까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나 멀쩡하다고. 엄마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브 마이너스 막장 사건 사라진 통장. 일주일 뒤 민수가 또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와 함께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엄마 재산 정리 좀 하려고요. 재산 정리?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요즘 같은 세상에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대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민수는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공동명의 신청서예요. 엄마 통장이랑 부동산을 저랑 공동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엄마가 혹시 판단력이 흐려지셔도 제가 바로 관리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순자 씨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만약 치매 진단 받으면 모든 게 복잡해져요. 법정 휴견인 신청하고 법원 허가받고. 차라리 지금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한테 치매 없다고. 엄마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될 수 있어요. 검사부터 받아보자니까요.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정리하지 못하고 민수 부부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님, 이 통장은 현재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지난달에 아드님과 함께 오셔서 공동명의로 변경하셨는데요. 내가 언제? 저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저의 서명과 인감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깜빡한 걸까? 아니, 서명은 분명 자신의 것이 맞는데 언제 한 거지? 집에 돌아와 통장을 뒤져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없어졌던 인감도장이 다시 제자리에 있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인감을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놓은 거였습니다. 6부 마이너스 막장 사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저는 민수 집에 급하게 불려갔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민수가 내민 건 요양원 팸플릿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좋은 곳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하대요. 야, 너 지금 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좋은 요양원은 대기가 길어요. 미리 예약해두는 게 좋대요. 내가 왜 요양원을 가야 해? 어머님 진정하세요.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가스불 사건도 있었고. 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우연히 민수 부부의 방문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7부 마이너스 결정적 장면, 진실의 순간, 검사 결과만 나오면 끝이야.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언제 데려갈 건데?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주쯤. 이번엔 제대로 된 정신과에 데려갈 거야. 거기서 치매 진단 받으면 바로 후견인 신청 들어가는 거지. 후견인 되면 통장 관리는? 당연히 다 우리가 하는 거지.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자가 되는 거니까. 집은? 나중에 팔아서 요양원 비용으로 쓰면 돼. 어차피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 시설은 알아봤어. 응, 저렴한 대로. 어차피 엄마는 모를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주저앉았을 겁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자신이 낳아서 키운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고 싼 요양원에 쳐넣으려는 계획. 저는 최대한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8부 마이너스 반격의 시작.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병원 가자. 검사 받을게. 정말요? 민수의 목소리에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요즘 너무 깜빡깜빡하는 것 같더라. 엄마 잘 생각하셨어요. 다음 주 수요일에 예약 잡을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은 저는 다음 행동으로 넘어갔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다른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민수가 예약한 곳이 아닌 대학병원 신경과였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잡았습니다. 민수와 가기로 한 날보다 이틀 앞선 월요일이었습니다. 9부 마이너스 검사의 날, 월요일 아침 저는 혼자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 전문의가 차근차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인지 기능 검사, 간단한 계산 문제, 날짜와 장소 확인. 약 2시간에 걸친 검사가 끝났습니다. 어머님,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지 기능 정상입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오히려 아주 좋은 편이세요. 정말요? 네, 치매는 전혀 아니십니다. 가끔 깜빡하시는 건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왜 검사 받으러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머님, 소견서 여러 부 발급해 드릴게요. 필요하실 것 같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병원을 나오며 저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법률 상담소였습니다. 10부 마이너스 법적 조치. 변호사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재산 침해 시도입니다. 공동명의 전환도 동의 없이 이뤄진 거라면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은행 가서 명의 원상 복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 작성하시고 재산 관리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시를 문서로 남겨두세요.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더 심각합니다.
의료 사기 교사에 해당할 수 있어요. 소견서 받아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 줬습니다. 재산관리 위임 거부 의사서, 유언장 초안, 후견인 지정 거부서. 이걸 공증 받아두시면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나중에 아드님이 뭘 하려고 해도 어르신의 명확한 의사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저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내내 은행, 공증 사무소, 구청을 돌아다니며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11부 마이너스 대결의 날, 수요일 민수가 약속한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아침 일찍 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잠깐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먼저 봐. 이게 뭔데요? 민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대학병원 소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인지 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엄마 이거 언제? 월요일에 다녀왔다. 혼자요? 응. 내가 예약한 병원 말고 내가 직접 골라서.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소견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엄마 이거 오진일 수도 있어요. 다른 병원에서도. 필요 없어. 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두 번째 서류를 건넸습니다. 은행명의 원상 복구 확인서였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몰래 바꿔놓은 통장 다시 내 명의로 돌렸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나는 오해 아니야.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과 재산관리 의사서였습니다. 이제부터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한다. 너한테 맡길 생각 없어.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겠지.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내 집에서 나오다가 다 들었어. 민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후견인 되면 통장 다 관리하고 집 팔아서 싼 요양원에 보낸다고. 어차피 나는 모를 거라고. 엄마 그건 어차피 본인은 모를 거라고 했지. 그 말 기억나?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 다 알아. 몰래 촬영하고 주변에 소문 퍼뜨리고 통장명에 바꾸고. 엄마 오해예요. 정말 엄마를 위해서. 그만해. 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할게. 엄마 나가줘. 12부 마이너스 막장 사건. 하지만 민수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제가 복지관에서 돌아오는데 집 앞에 민수와 낯선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분은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에요. 무슨 짓이야 이게. 엄마가 병원 안 가시니까 선생님이 직접 오셨어요. 간단하게 상담만. 필요 없어.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민수가 막아섰습니다. 엄마 5분만요. 5분만 이야기 나눠보세요. 비켜. 그때 의사라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가볍게 대화만 나눠볼까 해서. 대화 필요 없어요. 여기 보세요. 저는 가방에서 대학병원 소견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의사는 소견서를 읽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미 검사를 받으셨네요. 결과도 정상이시고.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아드님, 이미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신 게 맞네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의사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걱정 대신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13부 마이너스 막장 사건.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순자 씨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자 씨, 아드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어머님 건강 상태가 걱정된다고 혹시 복지관에서 이상한 행동하시면 연락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관장님까지. 아니, 저는 그냥 전달만.
순자 씨는 멀쩡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 관리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입주자님 따님께서 아드님께서 연락하셔서 홀로 계신 어르신이니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도움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동네 병원 간호사도 이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댁에 보호자분 연락처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만약을 대비해서. 민수는 어머니 제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환자라고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 이상한 행동하면 자기에게 연락 달라고.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14부 마이너스 반격의 카드들.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관장에게 병원 소견서를 보여주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관장님, 제가 멀쩡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 아들이 제 재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관장은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셨구나. 요즘 이런 일이 많다던데. 순자 씨,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도 마찬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소장님, 제 아들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해도 저한테 먼저 확인해 주세요. 저는 멀쩡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치를 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가족 돌봄 거부 의사 표시를 정식으로 등록한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등록하시면 보호자라고 해도 어르신 동의 없이는 어떤 의료행위나 재산 처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요양원도? 당연히 안 됩니다. 본인 의사가 최우선이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5부 마이너스 막장 사건 마지막 대결.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민수의 장인어른까지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제 장인어른이세요. 변호사십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저는 법률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르신 연세에 혼자 재산을 관리하시는 건 위험합니다. 법적으로도 자녀에게 관리를 맡기시는 게. 필요 없어요. 저도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네? 제 변호사가 모든 서류 검토했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민수가 제 동의 없이 통장명에 바꾼 건 문제가 될 수 있대요. 민수의 장인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어머님 그건 선의로. 선이든 악이든 법 위반이라던데요. 필요하면 고소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나중에 정말 아프시면 누가 돌봐드릴 것 같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내가 걱정할 일 아니고. 16부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로 민수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섭섭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의심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감시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복지관 친구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오히려 더 잘 대해줬습니다. 순자 씨, 고생 많았어. 요즘 자식들이 그런 경우가 많대. 우리가 있잖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저는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우고 온라인 뱅킹도 더 능숙하게 다루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멀쩡해. 나는 아직 내 인생을 살 수 있어. 17부 마이너스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복지관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였습니다. 통장 잔고도 차곡차곡 모아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에 쓰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1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건강하시다는 거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알아요, 엄마. 기다릴게요. 18부 막장 사건 마지막 유혹. 하지만 민수의 태도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시 연락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심했어요. 이제 진짜 효도할게요. 우리 집에서 같이 살까요? 됐어. 엄마 혼자 사시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모실게요.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그럼 용돈이라도 드릴게요. 매달 보내드릴게요.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민수가 다시 제 재산에 접근하려 한다는 걸. 함께 살게 되면 다시 통장을 노릴 것이고 용돈을 주는 대가로 뭔가를 요구할 것이라는 걸. 민수야, 너 아직도 내 돈 생각하는 거지? 아니에요, 엄마. 내 재산은 내가 쓸 거야. 그리고 남은 건 내가 원하는 곳에 기부할 거고. 기부요? 응. 너 같은 자식 둔 어르신들 돕는 단체에.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19부 최종 결단. 그 후 저는 공식적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증인 2명을 세우고 정식으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법인 어르신 인권보호센터에 기부한다. 자녀에게는 법정 상속분도 남기지 않는다. 이유는 자녀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가로채려 했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어요? 나중에 아드님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증거도 다 있고 제 의사가 명확하니까요. 그래도 혹시 나중에 마음이 바뀌실 수도. 안 바뀌어요. 이미 1년 넘게 생각한 결정입니다. 유언장에는 부록도 첨부했습니다. 민수가 했던 모든 일의 기록, 몰래 촬영한 영상, 주변에 퍼뜨린 소문, 무단으로 바꾼 통장명의 요양원 팸플릿, 의사를 데려온 일까지. 이게 증거입니다. 제 자식이 저에게 한 일들이요. 20부 민수의 마지막 발악.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네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민수가 어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알려졌습니다. 민수는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았고 동네 사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절박해진 민수는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민수야, 일어나.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진심으로 미안해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유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엄마. 솔직하게 말해봐.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못 대답하는 거 보니 답은 정해진 것 같네.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1부 진짜 가족을 만나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 자식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5명의 어르신이 모여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당당한 실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밥을 먹고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혈연이 가족의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민수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22부 방송 출연. 저의 이야기는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 소개됐습니다. 어르신 학대의 새로운 형태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가리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일을 겪고 계실 거예요. 자식이 치매 환자로 몰아가는 일, 재산을 가로채려는 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우리가 아닙니다. 방송이 나간 뒤 저에게 수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상담소를 연결해주고 병원 검사를 함께 받으러 가고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23부 진짜 효도. 민수는 여전히 가끔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엄마 설날인데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오지 마. 내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추석엔요? 그때도 약속 있어. 민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단할 줄 몰랐습니다. 반면 저는 점점 더 활기찬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의 딸 손녀가 연락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혜. 우리 지혜?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던 거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할머니, 제가 할머니 찾아뵈도 될까요? 아빠 몰래요.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24부- 세대를 넘어 지혜는 저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지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이겠지. 사람은 돈 앞에서 약해지더라.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으려면 할머니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해.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해. 지혜는 할머니의 통장 관리법, 법률 지식, 건강관리 방법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멋진 할머니가 될래요. 그래, 우리 지혜. 너는 할머니 닮아서 똑똑하니까 그럴 수 있어. 25부- 민수의 깨달음. 지혜가 저를 만난다는 걸 알게 된 민수는 결국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혜가 여기 왔었죠? 그래, 우리 손녀 착해. 엄마 아이를 이용하시는 겁니까? 이용? 너처럼 말이야.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야, 지혜는 너랑 달라. 얘는 할머니 돈이 아니라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오는 거야. 저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거짓말. 진짜예요, 엄마. 순자 씨는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내가 정말 엄마가 보고 싶었으면 치매 검사 운운하지 않았을 거야. 진짜 효도하고 싶었으면 엄마 말을 믿어줬을 거고.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6부- 새로운 인생. 저는 78세가 됐습니다.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독립적입니다. 이제는 작은 카페도 운영합니다. 실버 카페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커피 값은 마음대로 내시면 돼요. 없으면 안 내셔도 되고요. 카페는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재산 문제로 자식과 갈등을 겪는 어르신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도 순자 씨처럼 당당해지고 싶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무시당할 이유는 없어요. 저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됐습니다. 제목은 나는 아직 나로 산다. 27부- 마지막 선택. 어느 날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엄마 저 상담 받고 있어요. 상담? 심리 상담이요. 제가 왜 그랬는지, 왜 엄마를 그렇게 대했는지 알고 싶어서요. 저는 처음으로 조금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불안이 있었대요. 엄마가 혼자 사시는 게 불안하고 엄마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게 불안했대요. 그래서 나를 약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죄송해요. 그게 내 진짜 마음이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내 재산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버려. 그리고 나를 존중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인정해. 약속할게요, 엄마. 엔딩- 부모도 한 사람의 인생. 지금 저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민수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닙니다.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지혜랑 같이 뵈러 가도 될까요? 그래, 와. 내가 떡볶이 만들어줄게. 저는 여전히 통장을 스스로 관리하고 집도 스스로 관리합니다. 유언장은 그대로 둘 겁니다. 하지만 민수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나중에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나는 멀쩡해. 나는 아직 나로 살 수 있어. 그 믿음이 저를 지금까지 지켜온 힘이었습니다. 마무리 멘트.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자식인데,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용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할까요? 부모라고 해서 의심받아도 괜찮을까요? 부모라고 해서 재산을 빼앗겨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부모도 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혼자 산다는 이유로, 자식이 걱정한다는 이유로 여러분의 권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시청자분들께 드리는 질문.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수의 마지막 사과 진심이었을까요? 부모와 자식 사이 어디까지가 효도이고 어디서부터가 학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